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세상에 애가 다섯이라고 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기 바쁘죠. 저 역시 제가 오남매를 키우는 아빠로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니 재미있는 거죠. 그간 많은 사연들을 접해봤었지만 아마 저처럼 허무맹랑하고 절망스러운 사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제가 첫눈에 반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웃는 모습이 아름답던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절실하게 원해봤고 그리워해봤던 순간이었죠. 저 사람이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도 닿은 건지 간절한 제 마음을 받아줘 저희는 소중한 연인이 되었어요. 아내와의 연애는 그저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의 첫사랑이던 아내와의 1분 1초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또 저만 과하게 사랑한 건 또 아닙니다. 아내 역시 저 못지않게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저희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서로가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해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던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첫사랑과의 결혼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긴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음에도 결혼 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보면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좋았죠.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았고 동네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인고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 바람에 아내는 퇴사를 결정한 후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줬어요. 분명 답답하고 힘들 법도 한데 제 아내는 오히려 밖에서 온종일 일하는 저를 더 걱정해줬고 많이도 챙겨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며 버겁고 힘들 텐데 단 한 번도 저녁 밥상을 대충 차려준 적이 없었죠. 그뿐 아니라 아침에도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였습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100점이던 사람이었죠. 이런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있으니 솔직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제 가족들이었죠. 문제 아닌 문제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연달아 쭉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 5남매의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 모두가 아이를 좋아하고 원했기에 3명 정도를 낳을 생각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5남매를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이도 좋았던 부부가 5남매를 키운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엄청난 이슈였고 또 저희 부부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벅찬 세상에 5을 어떻게 키우냐며 대단하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5남매를 낳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고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살림과 육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5남매를 키우는 건 솔직히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죠.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느라 애들 곁에 늘 있어주는 아빠가 아니라서 가슴 한켠에는 늘 미안함이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말해줬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래?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렇지. 5남매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군말 없이 살림에 육아에 다 해주니까. 여보,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쉴 수 있으면서도 안 쉬고 우리 5남매 안 굶기려고 휴무도 없이 일하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
나도 여보도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 봐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집 아내들 보면 독박 육아에 모내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쩜 그런 게 없냐? 정말 고마워 여보. 에이, 솔직히 오남매에 나까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무거운 당신 어깨만큼 힘들까? 나야 뭐 애들 보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전부인데 뭐. 당신이야말로 늘 고마워. 아내는 정말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도 결혼 18년 차가 되었고 이맘때쯤 사업이 더 바빠져서 아내와 소통을 자주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꽤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내랑 연락할 시간은 있었고 저녁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밥 먹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자꾸만 생겼고 마음이 쓰였죠. 아무래도 아내에게 아이들 전부를 맡겨두고 제가 자꾸 밖으로 도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괜찮다며 일이 바쁜 건 좋은 거라고 해줬지만 점점 지쳐가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없이 오남매와 사는 게 당연히 힘들 걸 알지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은 왠지 낯설고 생소했어요. 여보, 나야. 연락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밥은 먹은 거야? 애들은 자? 응, 먹었고 다 재웠어.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해. 요즘 왜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애들은 별일 없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새삼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왜, 내가 애들 제대로 안 볼 것 같아? 아니야,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끊을 테니까 얼른 쉬어. 내일 보자. 왜? 내가 예민한 것 같아? 할 말 있으면 똑바로 말을 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라 요즘 나 바빠지고 나서 당신이 너무 힘든 게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해.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 여보. 가정부나 시터를 고용하던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게. 내 살림은 내가 한다고 했지. 그리고 내 새끼들을 왜 남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알겠어, 여보. 오늘은 우선 쉬고 내일 얘기하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때쯤은 조금만 뜻이 달라져도 막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당황시켰죠. 이런 아내의 달라진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18년 만에 처음으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이런 아내의 변화는 그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고 어떻게든 가정에 소홀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무조건 지방에 갔다 와도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으면 오남매가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쉴 수 있었죠. 전 아내에게 그런 쉼의 시간을 주고 싶었고 제 마음이 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아내는 늘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심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지치면 그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8년차 부부라고 하기에는 저희 부부는 아직도 서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8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서로 편해지기도 하고 각자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부부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면 18년이 지나도 설레냐는 둥, 여전히 아내가 그렇게 좋냐는 둥 말이죠. 그런데 꼭 첫사랑과 결혼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조심스러웠고
그런 제 마음을 아내도 따라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달려온 결혼 생활은 갑작스럽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학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네. 여보세요? 유니, 미니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네, 아버님. 여기 유니미니 학원인데 어머님이 오늘 픽업을 안 오셔서요. 쌍둥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 걸까요? 네? 애들 엄마가 픽업을 안 갔나요? 아, 우선 제가 20분 내로 애들 데리러 갈 테니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남매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몸져 누워도 아이들 픽업은 꼭 본인이 고집해서 했던 일이죠.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집 앞에 내려줘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건 아내가 강하게 고집하던 부분이라 저 역시 그걸 따라줬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셋째, 넷째 쌍둥이들 픽업을 안 갔다고 하니 놀라웠어요. 저는 급하게 애들 학원으로 가며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5통째가 되니 그때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어디야? 둥이들 학원에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내가 픽업 가고 있어, 지금. 아, 그럼 해결됐잖아. 왜 전화를 그렇게까지 해? 당신 의처증 있어? 뭐?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의처증이라니. 당신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애야? 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숨 막혀 죽겠으니까.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알겠다고. 근데 가고 있다며. 근데 어쩌라고. 뭐?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말하면 내가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거야? 아, 됐어. 그냥 나도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그래. 됐니?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 당신이 놀고 싶고 쉬고 싶으면 애들 케어를 누가 해? 그러니까 내가 애들 시터 고용해서 맡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며. 그래놓고 애들 내팽개치고 놀고 싶다는 말이 나와?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좀 떽떽거려. 짜증나 죽겠네. 이날은 결혼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아내의 여러 모습을 봤던 날이었죠. 급한 대로 애들을 픽업해 집으로 간 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바빠서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던 집안 꼴이 보였어요. 늘 아이들 먹거리와 간식거리, 그리고 밑반찬으로 가득 차 있던 냉장고는 텅텅 비다 못해 음료수와 인스턴트로만 가득 차 있더군요. 그뿐 아니라 집안 상태는 엉망이었고 설거지는 가득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치우며 가까이에서 보니 집안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고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서 본인들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죠. 야, 최솔, 너 어제 엄마랑 이야기해봤어? 아니,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 안 왔잖아. 오빠, 그냥 내 생각에는 아빠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좀 봐봐. 이건 아니잖아. 나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 대판 싸울까봐 그렇지. 아, 모르겠다. 진짜 엄마 요즘 왜 그럴까? 내가 친구한테 말했는데 자기네 엄마랑 아빠도 이러다가 이혼했대. 엄마가 바람핀 거 걸려서. 야, 최솔,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친구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엄마는 그냥 잠깐 방황하시는 거겠지.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
아니, 솔직히 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빠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동생들도 다 뭔가 아니야, 됐다. 첫째와 둘째의 대화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애들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까 싶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생각해보니 아내는 단 한 번도 본인 입장을 내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건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다 싶었고 전 생각에 잠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렸죠. 하지만 멍청하게도 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게 하나 없었고 아내가 저렇게 된 게 전부 제 탓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도 저는 오남매의 아빠이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여전히 아내는 밖으로 돌았고 첫째와 둘째가 막내까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들을 맡겼죠.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아내랑 마주할 시간도 없었어요. 분명 아내도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걸 알 텐데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내와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조금만 지나면 제가 숨 쉴 틈이 생기니 그때가 되면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통곡을 하며 전화가 왔고 그 전화 내용은 셋째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죠. 놀란 마음에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새도 없이 전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보니 첫째와 둘째가 울며 의식 없는 셋째 곁을 지키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저를 보며 보호자가 맞냐고 묻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셋째가 사고가 났는데 보호자인 애엄마가 연락 두절이라 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더라고요. 제게도 물론 전화를 했으나 전 회의 중이라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애들끼리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을지 또 셋째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정신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 정신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과 보호자분 수혈 적합 검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수혈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지금 환자분 혈액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B형의 혈액을 구해서 응급 수혈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호자가 수혈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되세요. 네? 왜 수혈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B형이요? 제가 윤이랑 혈액형이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윤이 A형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방금 검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최윤님 B형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혹시 A형으로 알고 계셨어요? 일단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 서명 좀 바로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셋째가 B형이라니. 저랑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어떻게 B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셋째가 저와 닮은 구석이 없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내는 닮은 구석이 있기도 했고 오남매가 각자 다르게 생겼으니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닮은 게 없었지만 살다 보니 뭔가 저랑 비슷한 구석들이 보였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애초에 친자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죠. 셋째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남매 전부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이미 셋째는 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셋째가 쌍둥이니까 넷째도 친자가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런데 혹시라도 오남매 중 한 명도 내 핏줄이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남매의 친자 검사를 모두 했고 믿고 싶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5아이 모두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참 믿기지 않았던 게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았고 자연 임신을 수도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남매를 무리 없이 낳아서 키울 수 있던 건데 친자가 아니라뇨. 여태 자연 임신을 시도했던 건 대체 뭔가 싶었고 저는 혼란 속에 비뇨기과로 향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이가 없고 수치스러웠지만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줬죠. 최준호 씨,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네? 제가 뭐를 몰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 최준호 씨 무정자증이신데 오남매를 키우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럼 자연 임신을 수차례 시도했어도 애초에 불가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무정자증이셔서 애초에 아이를 갖는 건 무리신데. 아무래도 아이들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시겠네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네요. 놀랍게도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연 임신을 그렇게 시도했어도 불가능했던 거였죠.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증오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왜 제게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친한 지인을 찾아가서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실토했죠. 나 무정자증이래. 그리고 우리 오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라더라. 이번에 셋째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내피 주려고 병원에 말했더니 친아빠가 맞냐고 하더라. 혈액형이 다르다고. 참, 뭐야? 너 이거 사실이야? 친자 검사를 해본 거야? 5명 전부 해봤더니 오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래. 나는 지금 이것도 충격이지만 대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는지 너무 알고 싶어. 나는 몰랐어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18년을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너 괜찮냐? 하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라서 눈물도 안 나온다. 그냥 집사람이랑 대면을 해야 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 맞지? 준호야, 내 말 잘 들어. 우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겠지? 집사람 분명히 불륜이니까 증거 똑바로 잡아야 해. 열받고 감정이 격해지겠지만 결국 이성 찾고 증거를 찾는 게 준호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이 백지처럼 새하얘. 내가 아는 탐정이 있거든? 내 지인인데 정말 합법적으로 증거 잘 찾아주니까 그쪽 도움 받아봐. 내가 말해둘게. 알겠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당장이라도 따져묻고 싶었지만 지인과 대화를 해보니 증거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열받고 분하지만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남매 모두 아빠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 같은 아빠인 건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타며 그 결과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내의 화려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읽는 분들도 많이 놀라실 텐데 차분히 말해볼게요. 아내에게 상간남은 총 4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충격은 이 4명의 상간남들이 전부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결국 애 5을 키우는 애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전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간이 크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애들과 같이 사는 이 동네에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증거를 찾아다 주신 탐정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탐정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미친 여자는 처음 봅니다. 애엄마가 집 앞에서 5살림을 차린 건 진짜 처음 봐서 제가 며칠 내내 주의 깊게 본 거였거든요. 제가 착각했을까 봐요. 정말 5살림 맞나요? 증거를 받긴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믿기지가 않아서요. 별꼴 다 보는 저도 황당한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른 이 증거로 상간남 소송 싹 다 해버리고 이혼하세요. 저 여자는 고쳤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일이 저렇게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증거를 찾아주는 일이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다며 많이 놀라더군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탐정이 힘들게 찾아준 4명의 상간남 머리카락을 저희 자식들과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상간남들이 전부 우리 5남매 친부들인데 하나같이 모두 화려하더군요. 첫째 아들의 친부는 우리 집 앞집에 살고 있던 노총각이었죠. 앞집에 사는 사람이라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라 더 소름 끼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랑도 마주친 적도 있었고 놀이터에서 노는 저희를 보며 애가 참 잘생겼다고 놀아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랑 애만 빼고 둘은 아주 스릴 넘치는 짓거리를 하며 그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더라고요. 첫째 친부의 정체를 알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아직도 들을 상간남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 우리 집 윗윗집에 살고 있는 60대 유부남이라고 하더군요. 이 집은 제가 또 잘 알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0대 부부가 참 열정이 넘쳤고 자주 마주치게 되어 저희 집에서도 그 집에서도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었죠. 제가 형님, 형수님 하며 깍듯하게 대했고 서로 참 잘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아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그 형님과 형수님이 저 대신 아내를 잘 챙겨주셔서 비싼 선물도 자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형님은 지혜를 임신한 아내를 챙겼던 거였죠. 저와 형수님을 제대로 기만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째 친부의 정체를 듣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너무 야속하게도 들어야 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셋째, 넷째, 우리 쌍둥이들 친부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건장한 청년인데 아마 눈마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다 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았죠. 이쯤 되니 아내의 능력에 무한한 박수라도 쳐주고 싶더군요. 마지막 우리 막내 친부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난 30대의 몸 좋은 트레이너였는데 이건 제가 이어준 사이 같아서 절망했네요. 아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애들 보느라 답답해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장이라도 가라고 돈까지 쥐어줬거든요. 가기 싫다는 아내에게 꼭 가서 운동하라며 다그쳤죠. 아내가 우울증이 올까봐 어디라도 나가서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트레이너랑 눈이 맞아 막내가 태어날 줄은 몰랐죠.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에 20대 청년에 30대 트레이너까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도
아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좋은 거겠죠? 저는 자리를 깔아줘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눈이 확 뒤집혔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한동안 외박도 말없이 하고 집안일은 아예 손을 떼버렸고 애들도 제대로 보지 않았죠. 아내가 오면 다툴 게 뻔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애들이 듣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이웃집에 나눠서 애들을 맡겨뒀고 불 꺼진 집에 조용히 앉아있으니 아내가 놀라서 먼저 말을 하더군요. 아, 깜짝아. 뭐야, 집에 있으면서 인기척도 안 내고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애들은 이게 뭐냐? 당신 눈으로 직접 봐봐. 아주 재밌던데? 뭐야? 당신 나 미행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이 사진들이 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 이딴 더러운 짓 하는 아내 미행이나 하고 다니게? 너 정말 화려하더라. 너무 더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의 20대 남자의 30대 트레이너까지. 당신 대단하더라. 여보, 그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기회를 줘. 응?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애 5을 낳은 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 나 하나만 좀 물어보자. 나한테 대체 왜 그런 거냐? 내가 당신을 좋아해주니까 만만했어? 난 좀 머저리 같으니까 남편으로 두고 당신은 욕구 풀고 다닌 거야? 여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웃기지 마. 뭐가 아닌데 대체. 애가 5인데 내 친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날 기만한 죄도 있지만 5남매들 인생도 꼬이게 한 죄값 내가 받게 해줄 거라고. 애들이 당신 실체를 알아봐. 얼마나 충격 먹겠냐? 어? 나도 애들이 누구 애인지 몰랐다고. 한두 명이어야 나도 계산하지. 한 명도 당신 친자가 없는 건 나도 몰랐다고. 아, 물론 섞인 건 알았지만 진짜 몰랐다고 나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추하다 당신. 아내와 대화를 했지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섞인 건 알았지만 누가 누구 아이인 줄 몰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친자가 하나도 없을 줄 몰랐다는 말에 전 기함을 토했습니다. 더는 아내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내에게 복수를 했어요. 저렇게 개념 없는 아내에게도 약점이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교수인 장인과 교감인 장모였죠. 워낙에 엄격하신 분들이라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노렸어요. 장인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이런 흉측한 사진들을. 이거 지금 우리 아영이가 맞나? 어? 바른 대로 말해보게.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빠는 앞집 총각이고 둘째 아빠는 윗윗집 60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둥이들 아빠는 맞은편 아파트 20대 남자고 막내는 아파트 헬스장 30대 트레이너예요. 한마디로 제 자식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야? 이게 사실인가 자네? 네, 사실이죠. 곧 그 사람도 올 겁니다. 제가 미리 선수 쳐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주니 미안하다고 비는 것도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섞여 있는 줄은 알았지만 누가 누구애인지는 몰랐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제 친자식이 아예 없을 줄은 몰랐다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망할 것 같으니라고. 당신 뭐해? 당장 전화해서 집으로 튀어오라고 해. 안 그래도 전화 중이에요. 모든 얘기를 듣고 증거들을 본 장인 장모는 난리도 아니셨죠. 교육자 집안에 이런 오점은 있을 수 없다며
아내를 호적에서 파내고 쫓아냈습니다. 아내가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용서도 해주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은 용서조차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죠. 역시 제가 본 장인 장모님답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셨어요. 장인 장모의 돈이 없으면 갯불도 없는 아내이기에 아내는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는 아예 아내를 쳐내버렸고 저 역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이 시간이 제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장인 장모가 수없이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아내를 잘못 키웠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위 인생 박살내서 면목이 없다며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셨습니다.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 두 분이 부모인 죄로 대신해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두 분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두 분께는 악감정은 없었기에 그만하셔도 괜찮다고 늘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법적으로 다투던 것들이 이혼뿐 아니라 많고 다양한 상간남 소송을 전부 하고 있었고 양육권 문제도 있었죠. 사실 제 친자는 하나도 없는 우리 오남매는 아내가 키우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저런 능력도 없는 아내에게 오남매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습니다. 거기다 아무렴 키운 정이 있고 내 새끼들로 여태 키웠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도저히 오남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남매를 키우기로 했고 법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오남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사실을 알게 된 오남매 모두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의견을 냈죠. 긴 싸움 끝에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끝냈고 상간남 소송도 전부 승소해 위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우픈 얘기지만 상간남이 많으니 위자료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군요. 거기다 아내는 제게 오남매 양육비를 매달 줘야 했기에 막막할 겁니다. 경력 단절에 능력 부족인 아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사건을 겪었고 슬픈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저와 오남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누구 자식들인지 충격이 컸을 텐데 더 씩씩하게 지내줘서 참 고마운 거 있죠. 아내와 살았던 기억을 전부 잊어내고 싶었고 5살림이나 차린 그 동네에서 오남매와 살기 싫었기에 저희는 기회 삼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후 이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살림과 아이들 양육을 하고 있지만 또 큰애들이 동생들을 잘 돌봐주기도 해서 저는 걱정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죄하시던 장인 장모님이 아내는 버렸지만 오남매와 저를 놓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일이 바쁜 것도 알고 오남매를 엄마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아셨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간혹 이모님들이 사정이 있거나 하면 두 분이 오셔서 오남매를 봐주시기도 하고 오남매 각자에게 통장도 지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으나 두 분에게는 애틋한 손주들이라 그럴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내와 절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남매와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고 다시 여유가 생기니 문득 전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소식을 윗윗집에 살던 형수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면서 유부남이었던 둘째 친분에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형수님과 함께 서로 울면서 참 고통을 겪어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전화 한 통이 왔었죠. 잘 지내고 있지? 애들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거지? 네, 저희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나저나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거기 싹 정리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다음에 애들 데리고 놀러와. 쉬고 싶을 때.
잘하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텐데 형수님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사세요. 다음에 꼭 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참, 애들 엄마 소식 들었거든. 여기 살림 차린 상간남들 전부 버렸다고 하더라. 상간남 소송하면서 직장에 소문나서 잘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처럼 이혼한 집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쌤통이네요. 더 쌤통은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오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 그런가 봐. 5살림하며 화려하게 살던 게 아주 꼴 좋더라. 우연히 들은 전처의 소식은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쌤통이었습니다. 그러게 조용히 잘 살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며 살까 싶었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오남매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왜 책임을 지냐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식들이거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왜 친자가 아닌데 키우냐는 말보다는 오남매와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 감사드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말처럼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고 악몽 같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선 것처럼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끔찍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고진감래처럼 모진 고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행복도 어느새 찾아오는 법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지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채소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서 각종 야채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 식당에 대주셨고 오후에는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남을 속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트럭이 질이 안 좋은 야채들을 싸게 팔아도 아버지도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손님들을 속이면 절대 안 돼. 당장은 돈 벌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셔서 아버지를 믿고 오는 단골들이 많으셨죠. 아버지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시다가 친척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는 중고 트럭을 사서 두 분이 같이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니 어린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면 됐지만 부모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시장에 가야 해서 유치원에 맡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트럭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의 트럭이 침실이었고 놀이터였죠. 부모님께서 식당에 납품을 하러 갈 때면 식당 아주머니들의 예쁨을 받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미경이 왔구나.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아. 밥은 먹고 나왔니? 단골 식당에 들리면 식당 아줌마들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제게 요구르트나 귤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죠. 그 중에서도 7년째 단골인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도 참 특별했죠. 부모님이 채소를 팔아보려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래해보자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채소 거래하는 곳 없으면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제일 좋은 물건만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거래해보세요. 아유, 갑자기 와서 왜 그러세요? 우린 채소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식당은 거래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는데 그 식당 주인은 첫 만남에서 흔쾌히 채소를 받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오, 안 그래도 거래처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야채를 아주 좋은 걸로 골라오셨네. 좋아요. 계속 가지고 오세요. 주인 아저씨 말로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채소를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고정적으로 대주는 거래처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온 물건이 마음에 든 아저씨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지 않고 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래가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식당 주인 부부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사탕이나 과자를 챙겨주었고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급하게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어이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아니에요.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미경아, 괜찮아. 어서 받아. 제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께서 웃으면서 용돈을 주었어요. 그 식당 주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주인 아줌마께서 농담처럼 저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죠. 미경아, 너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아줌마가 제일 좋다며. 그럼 우리 진수랑 결혼해야지. 네, 전 진수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진수랑 아줌마랑 같이 살래요. 어린 마음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였죠. 그럴 때마다 진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아주머니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장사를 하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낯을 가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늘 수줍어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의 소극적인 성격은 고등학생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 마주쳐도 피하는 지경에 이르자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수야, 요즘 톡 못 봤는데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마주쳤길래 제가 웃으면서 진수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진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어이구, 사내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째. 진수야, 오랜만에 네 여자친구 왔는데 왜 그러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해야지. 주인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며느리로 점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방학이 되면서 몸이 불편해진 엄마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절 볼 때마다 진수랑 사귀라고 하셨죠.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 생각 없는데 아빠 대신 장사하면 안 돼? 나도 채소 고르는 법은 다 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문대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20살도 안 된 기집애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야?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고생만 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 게 더 속 편했거든요. 더군다나 공부에 관심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수업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싫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짓을 또 몇 년간이나 하느니 운전면허를 따서 아버지 대신 장사를 해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공부보다 장사가 내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대학 진학 대신에 장사를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선 면허부터 따라. 아버지가 한 번 했다면 장사하는 법 가르쳐 줄게. 아버지는 제가 운전면허를 쉽게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한 번에 면허를 따버리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경아,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 평소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더니 면허 따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랬다. 당연하지. 공부 말고 장사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몸도 안 좋잖아. 얼른 나한테 장사하는 법 알려주고 아버지도 쉬어.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던 찰나였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못하셨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죠. 엄마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저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면허도 한 번 했다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려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제 대학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운전 연수를 시켜주셨죠. 아버지께 트럭 운전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나자 저 혼자 운전할 실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믿고 운전대를 완전히 넘기셨어요. 배우는 게 빠르네. 네 말대로 넌 장사꾼 체질인 것 같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나 대학 가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버지께 인정받게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채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단골 식당 주인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어서 장사는 매우 수월했죠. 대부분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주택가를 돌다가 처음 채소를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새파랗게 어린 제가 혼자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사장님이 젊으시네. 아니, 사장님이 따로 계신 건가?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랑 하다가 물려받았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여자라서 그런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주머니들도 어린 여자 사장님이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가 있었는데 야채가 싱싱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장사꾼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이에 진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수의 식당에 찾아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경아, 잠깐만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들고 온 야채 상자를 내리고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걸까 싶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미경이 너도 이제 25살이지? 네, 맞아요.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장사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죠.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진수랑 영화 보고 밥 좀 먹고 와라. 네? 갑자기요? 영화랑 밥은 왜? 아니, 진수 이 녀석이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너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장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겹다 지겨워. 진수가 그랬다고요? 저만 보면 피하는 것 같았는데 설마요. 에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네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해봐라. 진수 그 녀석 좋다고 해볼래 할 거다. 남들이 보면 당혹스럽고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수에게 호감이 있었고 어릴 때만 해도 진수랑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수는 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진수도 절 좋아하게 돼서 쭈뼛거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보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이 나오자 역시나 남편이 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했어. 내가 남자답게 먼저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 거였는데 끝까지 못하겠더라. 남편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게 말을 걸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놔주신 거죠.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상견례 자리부터 결혼식 당일 신혼생활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서 친부모나 다름이 없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니 시댁살이가 아니라 제 친정에 남편이 들어와서 처가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방금 장사하고 들어온 애가 무슨 설거지야. 넌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 쉬세요. 네 시아버지가 보면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역정낸다. 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게 됐는데 장사 일보다 수월했어요. 저를 언제나 딸같이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 야채 파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한가해지면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시애미는 뒀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래? 그냥 시애미가 하게 둬라.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시키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끝까지 테이블 닦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시키셨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저는 결혼 후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했죠. 남편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결혼 생활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말았죠. 퇴근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남편 차와 정면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께서 뇌졸중 증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버렸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식당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병원 앞을 찾아오셔서 제게 힘을 북돋아 주셨죠. 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같이 이겨내자. 식당 쉬는 날에도 병원에 들리셔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신 것 같았죠. 결국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자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보름이 지나자 아버님께서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안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봤자 뭐하냐. 너도 더 늦기 전에 재혼해라.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놨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하라뇨. 저는 아버님 모시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괜히 너까지 발목 잡혀서 과부로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네가 재혼 안 하면 혼자 남은 며느리 끼고 사는 고약한 시애비라고 욕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준비부터 하거라. 아버님께서 적당한 재혼 자리까지 알아놓으셨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혼식이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까지 꺼내셨죠. 그 설득과 호소가 한 달이나 이어져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봐서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성의 아들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말주변도 화려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 보니 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랑 재혼한 남편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아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상 재혼하고 나니 제가 생각한 재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살이하게 된 첫날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식당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전에 식당에서 일해봤다며? 반찬이나 음식은 잘하겠구나. 네, 웬만한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다 배웠어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 거들어라. 재혼한 뒤에 만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니 며느리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총각김치를 담아야 하니 무부터 다듬어 놓고 양념거리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김치를 담아야 했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채소를 다듬어야 했어요. 힘이 들어서 잠깐 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금세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퍼즐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반찬들 담아서 포장해 놓으라고. 할 일이 많은데 너만 지금 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다듬고 만지느라 손에 독이 올라서 부르트고 물기 때문에 습진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무거운 배추며 무 다발을 옮기느라 허리와 무릎에 골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일어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뻔했죠. 병원에 가봤더니 빈혈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쉬어줘야 몸이 버팁니다. 며칠 동안 푹 쉬셔야 할 컨디션이에요. 지금 쉬면 안 돼요. 가게가 한참 바쁠 때라. 이 몸 상태로 일을 하시겠다고요? 의사는 걱정을 했지만 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 있죠?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며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앞이 아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곧장 어머님께가 하소연했는데요. 어머니, 아주머니들 전부 다 내보내면 일은 누가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누가 하기는 누가 해? 네가 해야지. 멀쩡한 일꾼 놔두고 왜 돈 아깝게 사람을 쓰니?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엄살 피우길래 며칠 더 데리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예의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가게를 시작한 후로 빈혈도 심해지고 허리도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의사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돈이나 벌려고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드는 것들이야. 딱 봐도 아파 보이지도 않더만. 왜 엄살이야? 잔말 말고 어서 시킨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했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고 시아버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얘야, 많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렇지만 여자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디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치납이면 어찌해주겠는데 나도 남의 집 사정 끼어들 수도 없다. 기댈 곳이 시아버지뿐이라서 연락한 건데 이렇게 차갑게 나오시다뇨.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그런 거냐고 조금만 전화하겠다고 사정해도 아버님은 차가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아버님께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와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 몰래 식당을 처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과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별 방법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구박을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갈라섰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전처랑은 사별한 거라면서 아까 어머님이랑 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뭐? 설마 몰래 엿들은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별한 거나 이혼한 거나 매한가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왜 이혼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야?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면 왜 이혼했는지 물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전초가 죽었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 거냐고. 좋게 말할 때 이야기해. 어머님까지 다 깨우기 전에.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남편이 전처가 바람이 나서 갈라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할 때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백수 건달이었죠. 제게 주는 생활비도 날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돈을 타오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길래 급히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알바생한테 남편에 대해 물으니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매일 여기로 온 것 같아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매일 여기 와서 게임하다가 온 건 아니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지금도 사업 준비 중이야. 여기는 어쩌다 한번 온 거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당신 이혼도 그렇고 도대체 왜 날 속이는 거야? 백수면 백수라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사업가 행세를 했냔 말이야. 엄마한테 돈 조금씩 받아서 투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고 들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날 몇 번이나 속인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 당신 이거 말고 속인 거 있어? 좋게 말할 때 다 불어. 아이고 그래. 나 백수라고 다 떠들고 다녀라. 동네 사람들 다 알겠다. 나 백수라고 소문내서 속이 시원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곧 준비하고 있는 사업 대박나면 너 같은 것도 얄짤 없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알바생에게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준비한다는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초가 되도록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낸 덕분에 시어머니는 시장을 벗어나서 건물의 1층에 반찬 가게를 열게 됐네요. 그러던 와중 단골 손님까지 생겨서 단체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부잣집 사모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김장철이 되자 사모님들이 단체로 자기들 김장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겁니다. 무려 70포기의 김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주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줌마들 몇 명을 동원해서 김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가게에 저를 부르더니 김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김장 70포기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 내일 아침에 트럭 한 대가 올 거다. 배추랑 무 싣고 오는 트럭이니까 그 트럭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거라. 어머님, 설마 그 많은 김장을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김장 70포기 정도는 너 혼자 충분하잖아. 당연하게 사람 불러달라고 하고 있니?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일을 혼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혼자 해요? 전 못해요. 아니,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냐? 어머님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뺨을 맞는 순간 제 정신도 번쩍 들었죠. 왜?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어느 집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기가 막히고 분했지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김장거리를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날씨는 거의 한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봐도 배추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 옆에는 낯익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순간 누군가 싶었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시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이제 정신이 드냐?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그땐 저를 차갑게 내친 것은 기억도 나지 않고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만났다는 생각만으로 기운이 나서 시아버지의 손을 꾹 잡았는데요. 제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흘리자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반찬 가게를 들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남남이라고 내쳤으니 말이다. 널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재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서서 못된 시어머니와 백수건달인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정말 미안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멀쩡히 잘 사는 애를 괜히 재혼시켰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온종일 울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김장 걱정부터 꺼내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김장하다 말고 퍼질러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보니까 멀쩡하네. 당장 일어나서 김장하러 가. 그때 잠깐 병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저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대뜸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김 여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하다 혼절한 애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이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건물주라니.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쩔쩔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저희 반찬 가게가 새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인 것 같더군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 아니구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며느리 생각해서 싸게 세 주시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썼으면서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아버님께 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월세만 싸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줬더라고요.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대신 내줬는데 시어머니는 몰래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아버님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건물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5천만 원도 당장 달라고 소리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시킬 테니까 이번만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지금 가서 김장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며느리는 젊어서 그렇지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딱 봐도 우리 며느리 아픈데 일 시켰구먼.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니에요. 할게요.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을 나서니까 아버님도 감시해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감시하에 혼자서 70포기의 김장을 담아야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사흘 동안 알아누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게다가 다시 병문안을 온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3년 만에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유언이라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몇 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너밖에 생각나지 않더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된 일이지. 제가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도 아버님께서 태연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연락을 끊은 뒤에 식당을 처분하고 30년 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전부터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고 하죠. 어느 순간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갑자기 나는 일이 많아진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피를 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한테 남은 재산 너한테 주려고 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널 생각하면 늘 애틋해. 친딸처럼 내 곁에 두고 오순도순 지내는 거였는데 왜 결혼을 시켰을까 후회만 가득하구나. 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업을 준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께 탄 돈으로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막 부려먹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우셨나 봅니다. 행여나 이혼해서 노예 하나 사라질까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어쩌다 너한테 못할 짓 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까지 널 속이고 있어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혼할까봐 그랬어. 좀 이해해다오. 시어머니는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냈어요. 전 시부에게 빌렸던 5천만 원과 남편의 바람에 의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댁은 총 7천만 원을 뱉었어야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대신 위자료로 일단 반찬 가게를 준다고 하길래 반찬 가게를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남은 돈은 분할 납부받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덕분에 건물주가 되었지만 반찬 가게는 직접 운영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건물주라고 한가하게 놀고만 있지 말라는 아버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여생을 지내시고 계세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돌봐드릴 때마다 기적적으로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반찬 가게를 넘겨준 시어머니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무능하니 돈 벌 궁리가 없어진 거죠. 겨우 장만한 반찬 가게를 제게 넘겨주고 생계가 막막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얘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니?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으세요? 차라리 제 가게에서 일하세요. 그럼 먹고 살기는 해드릴게요. 대신 김장 70포기 정도 혼자서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가 할 마음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께서 제 반찬 가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못된 며느리, 인성 쓰레기인 여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소문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를 흉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동안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시더군요. 실컷 복수해서 그럴까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연민만 남아 있습니다. 골골대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여서 조금씩 할 일을 줄여드리고 있죠. 어머님이 아예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시키면 저도 똑같은 여자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고마웠는지 웬일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게 준 적도 있습니다. 시댁살이 할 때 맛있게 먹던 반찬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 반찬이랑 밥을 먹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픔을 견뎌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글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아픔 없이 무던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